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고학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한 10분 남짓 와 계신 것 같고요. 한 15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하여튼 아침 이른 시간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 행사는 데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이제 앉아 계시고요. 또 한 분 약간 지체돼서 오고 계신데 오시는 대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제 전체 모시는데 세 분 다 뭐 데이터에 관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긴 한데 각자 또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종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뭐 자기 소개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소개 말씀으로부터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전체적으로는 아마 1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 뭐 질문이 많거나 하면 뭐 약간 조금 더 시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략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수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언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데이터는 자동 번역기를 학습시키기 위한 언어 데이터, 그 다음에 음성 인식기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발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OCR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미지 데이터, 그다음에 뭐 채팅 데이터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핑소스라는 회사의 대표 김태훈입니다. 저희는 AI용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이용한 AI 개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상을 이제 데이터처럼 수집해서 사용한다고 할 적에 제 얼굴도 나오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들도 있는데 이제 똑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제가 막 안경을 썼는가, 제가 지금 어딜 보고 있는가 이런 분석들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없는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간 늦게 오셨는데요. MVP. 예.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MVP의 류재준이라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2009년도에 네이버에서 IT 사업본부에서 분사가 돼서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마존하고 대등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들었는데 뭐 랭귀지 하는 분, 뭐 이미지에 대한 비식별 하시는 비즈니스, 또 클라우드 뭐 이렇게 다 데이터 생태계랑 연결고리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꽤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뭐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질문 뭐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뭐 이제 이 전체적으로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이제 개별 분들한테 또 약간 다른 개인별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실제 언론 보도 통해서 근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데이터 3법이 새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데이터 뉴딜 뭐 이러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익숙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과거 뭐랄까 3차 산업혁명 이 시절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라는 게 뭔지 또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의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지 그런 질문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짧게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많이 중요해진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본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 자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사람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듯이 인공지능도 그 정확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주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는 사실 업체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업체들과 또 저희 업체는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언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화하는 거 혹은 뭐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고 많이 모으냐, 저희가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빠르고 많이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업체별로 빅데이터를 다룬다, 또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회사에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냐에 포커스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용 데이터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전에는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작은 어떤 뭐 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가지고 경험을 쌓고 그걸 활용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요즘의 데이터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로 사실 어떤 사람이나 뭐 환경 아니면 사물들의 경험치를 직접적으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예측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거를 그런 관점으로 봐서, 저희는 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쉽게 쓸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게 약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쌓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산업 도메인들을 돌아다니 보게 되면, 과거에는 데이터에 대한 이게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정부 주도로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면서 각 산업 분야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런 갖은 그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는 많이 모이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아직 잘 활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먼저 잘 쌓이고 표준화돼서 또는 가공이 잘 돼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각 산업 분야에서 예측컨대 지금도 훨씬 다른 뭔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특히 이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시와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가장 그 매출이 많을 때 한 90조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40조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 가지고 뭔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데이터는 어쩌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그 킬러 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약간씩은 다른 이제 뭐랄까요,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 데이터 말씀을 이제 플레이토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의 가용성 또는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겠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다 뭐 데이터에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인데 또 약간씩은 차별화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더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개별적인 질문을 또 그다음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진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야 더 가깝게 체감을 하겠지만 그 체감도는 이제 개인에 따라 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뭐랄까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지금 현재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우리나라 비즈니스의 어떤 현황이나 수준 전망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들어보고 그다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데이터 쪽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사람이랑 학습을 비교해서 고민을 하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예전에 학교가 없었을 때는 내가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력 데이터도 직접 생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이 본인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데 포커스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방대한 양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는 업체들이 따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직접 아이를 집에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학습지라든지 혹은 그런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미래의 데이터의 발전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엔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업체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범용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쪽 한다면은 일반적인 대화형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향후 미래로 간다면 이제 특수 분야로 빠지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처음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일반적인 걸 다 가르치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뭐 전공을 통해 가지고 특수 직군을 가르치는 것처럼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더 범용적인 게 있다면 이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의료 쪽에서도 뭐 특수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깊이 내려가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의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까지 현재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2년 전에 처음 창업했을 당시만 해도요, 저희가 뭐 데이터를 뭐 거래를 한다,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데이터가 거래되는 물건이냐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짜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아니면은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소유물이고 절대로 그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래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겼는데 작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는 당연히 거래되는 물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데이터의 어떤 주인들의 어떤 권리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제가 돌아보기로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견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산업 어떤 성장률 같은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실히 바뀌고 있고 이제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권리 그런 데이터의 보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인식이 형성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뭐 그 정부의 정책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 추세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 사용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저희가 2017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주로 뭐냐면 대부분의 웹 서비스 중심의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는 또는 분석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와진흥원 쪽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했고 10개 산업 분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산업 분야별로 한 100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각 플랫폼별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또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초기에는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1년을 거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하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그 AI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데이터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진 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경진 대회를 통해서 뭐 아이드톤이라든지 또는 해커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돼서 산업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전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의료 쪽에 유전체 분석이 되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긴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니가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도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유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미리 유방을 절개해서 암을 미리 예방하는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각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별 기업들한테 이제 개별적인 질문들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디핑소스 김태훈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이 기업들이 다 당연히 이제 웹사이트가 있고요. 웹사이트에 가면 기업에 관한 소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디핑소스 회사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이미지 정보가 있고요. 이미지 정보에 대해 사람 얼굴에 관한 이미지 정보가 있고 그거를 비식별 처리한 이후의 이미지 정보, 원본 정보, 비식별된 이제 정보 이런 게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식별 처리된 이미지는 어떤 얼굴인지 이제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 피처를 이제 어떻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레이블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 레이블링을 하는지 당연히 레이블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DB를 만든다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뭐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만들면 굉장히 제한된 요소만 이제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이미지 정보가 됐건 텍스트가 됐건 뭐 어떤 유형의 정보건 일종의 비식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 비식별이라고 하는 게 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법적으로 그렇고 또한 법적으로 이 정도 예컨대 이미지 같으면 블러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블러를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정도에 관해서 뭐 법이나 기준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맞춰 가는지 또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맥락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이제 최소한 사람 육안으로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고 그리고 거기다 AI 모델을 돌린다 하더라도 개인 식별 정보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망가진 형태처럼 보이게 그렇게 데이터를 바꿉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 장점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원본으로 복원을 하건 다음에 사용한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망가져 보이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처럼 보이는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고 있는 AI에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랑 다르게 뭐 원본으로 복구하는 행위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번 소멸된 개인 정보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익명화가 되고 나면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어떤 사용 예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쪽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원본을 절대로 노출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이제 레이블링이 다 돼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익명화를 하면 되고요. 레이블이 없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익명화를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이제 AI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익명화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에 의한 거고시고 사람들이 누군가의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할 때도 이제 역시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레이블링 작업을 하기에는 어떤 충분한 정보를 주는 식의 어떤 다른 약간 기술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서로 누군지 모르는 크라우드 워커들이 이제 레이블링을 할 적에 데이터를 이렇게 파편처럼 쪼개서 일부분씩 레이블링해서 레이블만 딱 모으는 이런 간단한 설명드리면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현재 데이터를 뭐 안전하게 모으고 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레이블링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제가 수년간 계속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것도 역시나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익명화나 비식별화 쪽이 법적으로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러니까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고, 좀 뭐 이를테면 저작권법 이후로 거의 뭐 최대 난제다라는 말도 거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익명화를 하면은 보통 안전하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드는데, 이게 저희 기술이 아무리 이게 확실한 익명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정보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쪽에서 또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고객사들의 어떤 법무팀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사업에 적용을 할 건데 그런 문제가 없는가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로 뭐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뭐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률 검토만 거의 1년 이상 걸리고, 이렇게 쓰면 확실하다라는 것들이 판정이 되면 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이 이제 많아서 주도적으로 좀 같이 인증 절차를 밟아보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제가 뭐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각본에 없는 건데요. 근래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이제 맞닥뜨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얼굴 이미지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의료 영역이고요. 이제 사람 얼굴에 관한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이 경우는 예컨대 이제 코 주변 비강 사진을 찍어서 그게 뭐 이제 코와 관련된 알러지라든가 아무튼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그런 용으로 쓰려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쭉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엑스레이 통해서 사람 얼굴 적어도 뼈 구조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식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어떤 한 분은 그냥 눈만 찍 이렇게 까맣게 테이프로 마스킹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있고요. 근데 뭐 코 주변은 사실은 그 이미지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코 주변인 거고, 그런 거를 어떻게 비식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자동화된 방식, 별로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거나 비용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동시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뭐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현재 좀 명칭을 밝히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메이저 그 어떤 대학병원하고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엑스레이도 그렇고 아니면 그 3D 뭐 이렇게 그래서 뭐 MR이나 뭐 CT 이런 것들은 아예 3D로 얼굴이 다 복원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복원되는. 그래서 근데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은 사실 이게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랜덤 노이즈 수준으로 인지될 정도로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제 뭐 병변을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진단을 하는 AI 모델에 들어가면 똑같은 출력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익명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어떤 난독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대량의 데이터 굉장히 빠르게 익명화 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 바꿔서 저 NBP 류재진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시는데, 이제 클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개별 영역, 개별 산업군, 도메인별로 뭐 다양한 특징들, 또 고객의 니드가 달리 나타날 것 같고요. 또 법과 제도가 또 뭐 그런 영역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산업군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고민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의료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NBP도 이제 뭐 근래 들어서 의료 영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국내 큰 병원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얘기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컨대 의료 영역 같이 특정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아마도 그쪽 영역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좀 특수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서 어떤 식의 경험을 하셨는지, 시장은 어떤지, 또 그런 영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뭐 실제로 진행하면서 어떤 특이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또 법이나 제도, 규제 뭐 이런 맥락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료 쪽에 이제 클라우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던 게 의료법이 2016년 8월 달에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의료 데이터들을 또는 의료 시스템을 외부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해서 의료 데이터나 시스템을 외부에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 만들면서 의료 쪽에도 클라우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의료 쪽이 그 산업 분야 중에 가장 보수적인 이런 부분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워낙에 민감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큰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클라우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게 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먼저 시작했던 게 아니고 정부 주도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처음 시작이 됐던 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다시 얘기하면 병원에 있는 각각 의료 데이터가 병원별로 전부 다 표준화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자 하더라도 병원별로 다시 이렇게 표준화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학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의료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정밀 PHIS라고 해서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을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을 써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2017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 5년 사업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고대가 주간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고대 안암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그 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 있는 모든 PC가 전산실을 바라봤던 게 클라우드를 바라볼 수 있게 변경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병원 정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병원 정보 시스템이 저희 클라우드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장애가 난다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전산실에 있을 때는 장비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분에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클라우드 있어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들을 누군가 들여다봤을 때 그걸 뭘로 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불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저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본다든지 뭐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그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데이터 둘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만 그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이제 뭐 닥터 앤서라고 하는 AI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대단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21개, 대여섯 개 되는 병원들이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를 올려서 21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5개 병원을 지정해서 데이터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거나 또는 AI 학습을 하거나 해서 진료 수준을 좀 높일 수 있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도 클라우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를 클라우드 두는 것까지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IRB를 거쳐야 되는, 그 다음에 비식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상업적으로 데이터를 그 거래하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은 불법으로 돼 있고, 단지 그걸 R&D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IRB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명윤리안전관리법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R&D 과제를 하고자 할 때 매번 IRB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3법에 불행하게도 이 IRB 생명윤리에 관한 안전법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법이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누군가 R&D 용도로 쓰려고 할 때 항상 IRB를 거쳐야 되는 이것 때문에 데이터 3법이 발효되더라도 의료계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 주도로 R&D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또는 제약사 중심으로 많이 한다든지 그런 R&D 용도로 IRB를 하는데 워낙에 이제 그런 그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심의하는 시간이 좀 빨라진다든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유전체 검사 중에 개인이 직접 이렇게 유전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DTC 관련된 부분들이 56종이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종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면서 건강 관리라든지, 물론 질병 관련된 부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강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56종 내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3법이 발효가 되면 다른 이게 규제 부분들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들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그 정부가 진흥원 쪽에서 A 학습 데이터 사업에 보면 우리 헬스케어 쪽에 그 전체 예산이 한 460억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잡혀 있고, 거기서 의료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의료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하고 다르게 가공할 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영상 정보를, 엑스레이 정보를 판독을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료 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큰 숙제 중에 하나고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은 이제 한 4년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 의료 영역의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허용되는 법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개별 그 의료 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더디 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라고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꽤 있고, 그냥 법이 조항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뭐 그 신뢰 문제가 맨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신뢰 문제의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법, 제도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법대 소속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생명윤리법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데이터 영역을 하면 몇 년을 하고 나면 법률 전문가처럼 바뀌는 이제 뭐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다른 한편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 법제도를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마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의료 영역의 경우는 그 개인정보법과 함께 의료법 또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항상 좀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플리토 이정수 이사님한테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NLP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이제 그 제가 뭐 이쪽 영역을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지금 말뭉치 코퍼스 이렇게 보면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범용성의 코퍼스는 우리나라에 뭐 많이들 이제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좀 전문 영역으로 가면은 그런 말뭉치가 이렇게 잘 개발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듣게 되는데, 그런 말뭉치를 그런 개별 뭐 예를 들면 의료니 법률이니 등등 해서 이렇게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같으면 말뭉치에 대해서 별도 고려를 하시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하는 질문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실제로 말뭉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임베딩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소스로부터 그 개발을 해내냐에 따라서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제가 근래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단어 중에 추출을 해낸 임베딩 작업을 했었는데, 위키피디아로부터 임베딩을 한 거랑 트위터 피딩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임베딩 한 거 사이에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법한 게 위키피디아는 조금 더 과거 얘기도 섞여 있고 조금 더 표준적인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트위터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또 최근의 얘기가 많이 들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지, 뭐 그런 맥락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 NMT라는 것, 이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AI가 적용된 NMT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 전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6년 한 9월, 10월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용하시는 다양한 그 번역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베이스, 룰 베이스 방식으로 이제 번역기,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번역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제 발번역기라고 많이 불렸던 게 2016년 말 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와, 번역기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2016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3년이나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다들 그 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를 탄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를 가르칠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범용 데이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범용 데이터도 없습니다. 범용 데이터도 없고 특수 데이터는 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기가 지금 범용 번역기,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업체에서 사용하는 번역기를 보면은 특정 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범용적인 번역기라고 하는데, 범용적인 번역기에서 이제 특수 번역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번역기, 법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번역기, 뭐 특허 환경, 무역 환경, 이런 번역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번역기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특수 영역에 대한 말뭉치 코퍼스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번역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음성 인식기를 얘기를 할 때 표준어는 잘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방언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언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화진흥원 니아에서 주도로 데이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해외는 어떠냐? 라고 보면 해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저희 회사가 뛰어나서 이런 것보다는 없다 보니까 어디든 하여간 데이터가 있는 업체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큰 기업도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데이터를 찾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지금 점점 이 언어 데이터 쪽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크기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방금 이제 데이터 원천 소스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의료 쪽, 이제 뭐 법률 쪽 이쪽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언어 데이터는 또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언어 데이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글을 쓰면 당연히 그 글에 있는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발화 데이터도 그냥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남이 뭐 번역해놓은 것도 쓰고 하며 전문 번역 업체에서 코퍼스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번역에서는 전문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당연히 그 저작권을 갖고 있고 또 번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을 텐데, 전문 번역 업체에서는 그 전문 번역 행위로 돈을 받고 또 거기에서 문장을 매칭시켜가지고 또 그거를 인공지능 번역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음성 인식 업체에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뭐 근거가 많이 미약한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 지역만 가도 그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벌금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어마어마한데 아직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미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언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막 갖다 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원천 소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위키 데이터도 쓰고 그다음에 트위터 데이터도 쓰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열린 데이터,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특히 뭐 SNS에 있는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갖다 써도 되냐? 사실 그거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이제 갖다 주냐로 본다면 뭐 똑같습니다. 아이한테 경상도 말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경상도 말을 잘하게 되겠죠. 아이한테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전라도 말을 잘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게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뉘는데요. 어떤 인공지능의 문어체를 학습 용도로 많이 넣다 보면은 당연히 문어체에 대한 번역을 훨씬 더 잘하게 되고요. 구어체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구어체에 대한 번역을 잘하게 되는데 두 개 중에 어떤 데이터가 훨씬 많냐? 당연히 문어체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문어체 데이터는 저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신문도 나와 있고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이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문법에 대한 규칙도 있고 이런데 구어체 데이터는 사실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쓰는 말들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쓰고 뭐 말줄임하고 혹은 뭐 제가 스펠링 틀렸다 그래서 남들이 저한테 욕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신조어로 계속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어체 데이터는 이 규칙이 없어서 구어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번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제가 비속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존맛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존맛탱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지 맞는 것인가? 그냥 very delicious라고 해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는 말이 있는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 NMT 결과물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두 개 중에서 문어체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번역기를 쓸 때 뉴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문서 번역은 상당히 잘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어체 구어체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쓰는 데이터 이런 거는 거의 안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모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짧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발화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시면 그 표준어는 조금 더 뭐 그 데이터 자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업이 아마 잘 될 것 같고 정확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투리 방언들 중에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 하면은 알아듣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충청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고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크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더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는 그 아랍 지역에서 전부 아랍어를 쓰는데 뭐 이집트 아랍어라든지 사우디 아랍어, 레바논 아랍어가 완전 다 방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제주도와 서울어의 차이, 표준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사실 번역기가 이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뭐가 좀 이게 재밌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음성 인식기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야 밥 먹었어? 제가 누구를 저 임의로 한 건데 이게 브랜드 이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야 밥 먹었어? 이러면 음성 인식기가 예, 뭐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억양을 잘 모르는데 밥 먹었어라는 말 대신에 뭐 밥 묻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발화 데이터를 모을 때 밥 먹었어를 경상도어로 발음하는 걸 모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밥 먹었어를 경상도 말로 밥 묻나로 바꾼 거에 대한 그
발음을 모아야 되나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사실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문장을 주면은 그 문장을 제주도 방언으로 발화를 해라. 이게 그 문장 자체를 그냥 읽으라는 건지 제주도 이 억양으로 아니면 문장을 제주도 말로 바꿔서 읽으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음성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음성 인식 인공 음성 인식을 개발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를 모으는 업체에서도 사실 두 개를 다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실제로 이제 공시가 됐는데 그 서울부터 제주도 지역까지 5개 지역의 방언 데이터를 모으는데 현재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이제 정부에서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방언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또 하나씩 질문을 드리긴 하겠는데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유형의 이제 질문입니다. 다시 디핑소스 김태훈 대표님한테 가는데요. 지금 뭐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고 이런 맥락의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디지털 뉴딜 같은 이런 정부 정책 이게 이 데이터 산업 업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 또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겠는지 뭐 그런 맥락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중간중간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갑자기 드리기 시작을 한 느낌도 있고요. 너무 많은 돈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뭐 심지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주도 데이터, 뭐 방언 데이터를 모으느라 뭐 과제가 100억이 뜨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원래 데이터랑 무관하던 회사들까지도 막 업종 전향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업계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근데 이건 초기의 혼란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쭉 이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이제 정말 뭐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선은 뭐 당장은 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품질의 데이터가 모여야 좋은가 이런 것들도 좀 불분명한 면들이 많을 거고 아직까지는 거의 뭐 가공 안 되는 그냥 원천 데이터들이 모일 거라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것들을 한 단계 더 활용한 어떤 파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뭐 사람들도 이제 뭐 데이터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반 이런 개인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생길 걸로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정말 뭐 산업계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어떤 마이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MVP 유재준 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클라우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그래서 클라우드가 실제로 그 어떤 도움이 되는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랄까, 유용성이랄까, 또 기업들 이제 고객 기업들의 비즈니스 니드에 어떤 편익을 주는지. 뭐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는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또 신축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뭐 그거 이외에 더 부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에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공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잖아요. 잡고 그에 의해서 필요한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를 쭉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구축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쭉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트래픽이 갑자기 는다든지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또 예산을 잡아서 장비를 사고 또는 어떤 솔루션을 사고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서비스에 구현하는 이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굉장히 1년 시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1년 동안 그 그런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장비를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게임 업계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은 게임 할 때 그
동시 트래픽이 순간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거나 또는 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프라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날 때는 서버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트래픽이 줄었을 때는 서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크치를 예상해서 그런 서버를 구매해서 자체 구축하는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게임이 흥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프라 부담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심한 이런 경우에 클라우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컬 구축하고자 할 때는 서버라든지 모든 인프라 장비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들 라이센스 전부 다 이게 구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초기에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 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멸이 돼야 되는, 껴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클라우드는 모든 하드웨어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필요할 때 잠깐 빌려서 쓰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반납하게 되면 뭐 리스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쓰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서비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빠른 시간에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자체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자면 서버 한 대 사는 가격 대비 클라우드 똑같은 스펙에 쓰는데 어디가 더 비싸 이렇게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실제는 이 서버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쌓이는 예를 전산실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또는 유지 보수를 하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서버 대 이렇게 비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비싸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구매할 때는 사람들이 비싼 느낌을 못 받는데 이게 매월 낼 때는 굉장히 비싸게 느낍니다. 근데 실제는 장기적으로 쭉 놓고 보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이 스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멸 비용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비를 구매를 해서 적게 쓰면 나머지 부분을 그냥 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 없이 커스터마이징 쓸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적인 측면을 잠깐 이제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그 자체가 그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 자체로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쓸 수 없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배 쭉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결을 해야 이게 생산량하고 이어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쌓이는 데이터들은 뭐냐면 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이런 센서 데이터들 온도나 습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어지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수집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또 그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디파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잘 모으긴 모으는데 결과에 쓸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 지원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저희가 쭉 돌아다녀 보게 되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지능 쪽에 AI 허브에 보면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물론 조금 이용률이 갈수록 느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지자체 내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기를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방으로 갈수록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더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자주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시상을 많이 걸게 되면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냐. 그러면 데이터를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거고 또 그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 중에 데이터를 만지는 기술들이 좋아지는 이러면서 그 지역에 창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지자체별로 이제 조금 이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진대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조금씩 오픈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창업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큰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라임 상태로 이렇게 내부에서 진행되기보다 클라우드 내에서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구하고 바로 시행해보고 안내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런 사회 변화들이 아마 클라우드가 있어서 그런 모든 여러 형태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한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랭귀지 영역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흥미롭고 뭐 그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영역인데 뭐 대학교에 있다라고 하면은 연구자로서는 뭐 그 연구 주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 그게 그걸로 어떻게 돈이 되지라는 질문이 또 바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시장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영역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지 뭐 그런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문장 저희가 뭐 나는 학교에 간다, I'm going to the school 이 한 문장이 보통 외부에 거래가 될 때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냐면은 한 1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로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됐는지 또 전문성이 들어갔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채팅 데이터라든지 발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내가 읽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거래가 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그 정도의 비용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열릴 거예요. 9월 이후에 많이 열릴 건데 어떤 업체에서 하든 간에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발화 혹은 뭐 번역 혹은 뭐 채팅 뭐 이런 기록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남기게 되시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니아의 하나의 목표 자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언택트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 분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로 한번 인공지능 학습시키기 위해서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1000만 개, 그 다음에 뭐 특수 영역 100만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 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되고요. 지금 인공지능 번역기를 만드는 회사들 혹은 음성 인식기, 뭐 OCR을 만드는 회사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예전에야 뭐 2016년에 구글만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내부에 지금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지 사실 이 데이터를 수요로 하는 업체들이 적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훨씬 더 미래에는 많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옆에 디핑소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사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뭐 이런 거는 이제 비즈니스 현업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쉽게 느끼기 어려운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를 곧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질문 그 혹시 인터넷 통해서 질문 뭐 이런 게 가능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하고 그 전체 그 패널 분들한테 마무리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분, 예, 손 들고 계신데. 네, 오늘 잘 들었고요. 아까 디핑소스 대표님께서 마이데이터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금융이나 뭐 의료 쪽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아직 다른 산업 쪽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냐 뭐 그 개인 정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어져 있진 않고 지금도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마이데이터가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이라던가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거기 우선은 교육 쪽 다른 부분 좀 가기 전에 먼저 조금 더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은 금융 쪽은 당연히 알고 계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AI 업계에서요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데이터들을 학습
시키고 근데 사용했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그 학습된 모델이 제품으로 나가서 실데이터를 만났을 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데이터를 만났을 때 작동하느냐. 이를테면은 뭐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뭐 저기 그 얼굴 인식 뭐 전 세계에서 막 1등, 2등 찍는 얼굴 인식이 처음 보는 인종을 만났을 적에 정확도가 막 40%밖에 안 나오는, 원래는 뭐 학습된 같은 인종에서는 뭐 99% 이렇게 넘게 나왔던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데이터를 만나서 보완하기 전에 절대로 개선이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실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이런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상황에서 어떤 만들어진 데이터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제 폰에 있는 실제 사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지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수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만약에 저를 포함한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의 정보들이 데이터가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뭔가에 의해서 보호되면서 나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아마 이런 거겠죠.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나니 누가 이런 교육을 쭉 받으니 평가가 좋더라. 뭐 요즘에 뭐 TV에 보니까 뭐 저는 학원가 쪽에서는 어떤 정보들 공유를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밀 정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어떤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이 경험,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 대신에 이제 뭐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업이 활성화될 걸로 보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로 데이터, 뭐 아까처럼 음성 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시작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 정보까지 들어간 긴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의료 분야에 유용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원격 의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각 그 병원들이 갖고 있는 진료 기록이 병원의 어떤 면에서는 수익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진료 기록을 이렇게 확보하려면. 그런데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원천 그 진료 기록을 기꺼이 내놓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는가?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들이신데요. 첫 번째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핫한 주제로 최근에 이제 원주 지역의 규제 특구를 통해서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원격 진료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원격 진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통계를 보면 환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진도 반응이 좋은데, 이제 실제 원격 진료 안에 이게 들여다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실제 원격 진료하고 이게 클라우드하고는 다이렉트 관계는 크게 밀접한 부분들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클라우드 상에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거나 또는 해외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이라든지 또 취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원격 진료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클라우드 측면보다도 그런 원격 진료는 제도적인 더 문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해외 계신 분들, 그러니까 동포들 중에 해외 계신 분들 대상으로 원격 진료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 그걸 통해서 원격에 계신 분들은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신청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산간 지역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처방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단순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다 보니까 그 강원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일부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이게 합법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자기 특허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심해서 일단 잠깐 주춤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아마 조만간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거래하거나 주는 형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올린다고 할 때 그 데이터를
남의 영역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 클라우드가 자기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기 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누군가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의료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이슈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거래보다는 이용할 때 어떤 이게 베네핏을 병원에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일반 데이터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의료 데이터들도 이게 되면 병원이 이게 이제 비영리제다이다 보니까 그 수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인 건데 어쨌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거래보다도 데이터는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R&D 측면에서만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꽤 돼서 마무리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이제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세 분이 다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그 뭐 최근 작년 올해 사이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말하자면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의 변화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뭐 5년 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보이는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새로운 산업이랄까 이런 거에 관한 지금 보이는 것 또는 전망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그거 겸해서 혹시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딱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싶은 이런 거 있으면 뭐 이제 각자 한 2, 3분 정도 뭐 짧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언어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왜 누가 너희한테 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이 될 때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전혀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많이 모아놨는데 팔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부터 이제 언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7년부터 실제로 저희가 언어 데이터를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이게 매년 지날수록 저희 같은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저희가 운이 좋게 맞는 분야 방향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이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는 아직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희가 해외도 많이 찾아봐요. 해외 데이터 업체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언어 데이터가 나오고 뭐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번역 데이터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발화 데이터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쌍으로 된 거 뭐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쉽게 못 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가지고 이제 뭐 AI 허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공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앞으로 5년 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특수 분야에 있는 언어 인공지능이 대부분 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료 쪽에서 쓰는 번역기가 따로 나올 거고요. 또 지방에서 발화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기가 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더 많은데 이제 접합이 되겠죠. 뭐 커머스에도 접합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또 접합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 이런 저희가 발화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나오는 데이터들은 끊임없이 업체들에 의해서 필요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가치는 끊임없이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요. 뭐 한동안은 또 특허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전혀 없는데 지금도 이제 전혀 완전히 바뀌었듯이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데이터를 쓰는 쪽에서는 당연히 공짜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얼마를 주든 안 판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중간 지점쯤에서 만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데이터를 사려는 쪽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원해야 될 거고 데이터를 파는 쪽에서는 가격 데이터 자체의 단가라기보다는 어쨌건 본인이 이걸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업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의 어떤 가공 비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거나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어떤 원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앞당기는 쪽으로 저희가 좀 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 이제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데이터의 공유, 공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 이렇게 과일들 먹잖아요. 또는 음식 같은 경우에 먹는데 이 과일이 예를 들어 수박을 샀는데 이게 맛있는 수박일까 아닐까? 보통 이렇게 두드려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보고 또는 당도도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그 수박의 상태라든지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잘 분석하게 되면 이 수박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이제 농산물 보게 되면 폭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 정보가 전달이 돼서 동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할 경우에 폭락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 기반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해서 미리 예를 들면 그런 폭락이 예상이 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제가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당뇨병이 걸리면 합병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합병증이 반드시 오는 건가? 아니면 그게 약물의 부작용인가?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약물에 만약에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약물의 부작용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전체라든지 그 사람의 특성을 판단해서 그 약물의 부작용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미래에는 개인의 맞춤형 처방까지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클라우드 얘기하게 되면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얘기하는 개인 저장 장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 3년 만에 그 클라우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필요한 상품들이 거의 다 안에 있을 것인가 없게 되면 내가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건데 저희가 3년 만에 거의 한 170여 개 정도 상품을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170여 개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 가장 많은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자하고 대등한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빅데이터 관련된 학습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진행되고 있는 성장폭을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 중심 또는 AI 중심 또는 클라우드 중심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1시간 넘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뭐 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관해서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뭐 그래도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아니면 단편적으로라도 가늠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아침 뭐 8시부터 꽤 이른 시간인데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유익한 시간이었을 걸로 보고요. 예,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